그래서 흔히 나타나는 실수가 있습니다. 이 정교한 예측 알고리즘을 개발해놓고 여기에 필요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은 데이터 학습에 기반하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를 쓰느냐에 따라서 제품의 성능에 차이가 생깁니다. 데이터가 없으면 AI 제품과 서비스는 작동하기가 어렵고요. 알고리즘의 정교함이 데이터의 부재를 부재해주지 못합니다. 알고리즘이 작동하려면 데이터가 필요하고요. AI 혁신의 성과는 데이터 확보 능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데이터를 확보하려면 먼저 이 학습에 필요한 핵심 데이터가 뭔지를 정의를 내려야 합니다. 모든 데이터가 AI 학습에 활용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기능을 구현할 것인지에 따라서 필요한 데이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앞서 선정한 사용자의 이 문제, 그리고 이걸 해결하는 데 필요한 AI 기능, 그리고 이걸 구현하는 알고리즘에 어떤 데이터를 공급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AI 혁신을 하기 위해서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지 이 정의를 내렸다면 그 다음에는 그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 양질의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해야지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데이터는요, 마치 이 금과 같아서 필요한 데이터를 마음껏 확보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 가능한 데이터 소스를 모두 나열한 다음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소스를 가려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선택지가 많을수록 데이터의 질을 높이는 데 유리하기 때문에 내 외부의 가용 데이터를 전방위적으로 고려해 봐야 합니다. 먼저 내부에 어떤 데이터가 확보되어 있는지를 잘 따져봐야 합니다. 대기업이라고 하면 여러 부서에서 다양한 데이터를 생성해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케팅 부서, 회계, 운영, 영업, 이 모든 부서의 가용 데이터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고객 서비스를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이 자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나 이 타겟 고객의 활동 데이터가 중요합니다. 구글이나 페이스북, 카카오 이런 플랫폼 기업은 방대한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데다가 매시간 활동 내역,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을 또 주고받는 이미지나 동영상, 이런 어마어마한 자료가 끊임없이 생성되기 때문에 데이터 확보하는 데 굉장히 유리합니다. 최근에는 외부 데이터를 조금 더 쉽게 획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API나 데이터 플랫폼이 등장했습니다. 이런 지원 도구를 이용하면 유용한 외부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협력 또는 이 제휴 회사와 채널을 합치면 데이터 소스가 더욱 다양해질 수도 있습니다. 정부나 비영리 단체에서 공유하는 이 공공 데이터의 경우에는 대체로 특정 비즈니스에 맞춰서 제공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반 기업에서 사용하기에 적절치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시적이거나 혹은 이 다른 분야 시장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함께 고려해 볼 필요가 있죠. 이렇게 내부와 외부의 가용 데이터 소스를 파악했다면 각각의 중요도와 이 정합성을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매깁니다. 이때 최우선 고려 사항인 이 핵심 데이터를 제공하는 중추적인 소스가 무엇인지 그 순서대로 이 순위를 매기는 겁니다. 이를 토대로 해서 AI 혁신에 있어서 중요한 데이터 소스를 가려내는 것입니다. 자, 이제 데이터를 실제 확보해야 합니다. 데이터 확보를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거죠. 사용자의 일상 속에 녹아있는 심층 데이터를 끌어올 수 있다면 좋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사실 이건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종류는 아닙니다. 이를 위해서는요, 데이터 소싱 채널을 전략적으로 구축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는 심층적인 이 고객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디지털 플라이 휠이라고 하는 이 디지털 서비스를 활용합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서 스타벅스는 리워드나 개인 맞춤화, 결제, 주문 이런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를 모바일로 제공하는 한편 고객의 디테일한 활동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람들의 커피 주문 추이 또는 결제하는 방식 혹은 취소하는 경향, 이런 정보는요, 인공지능을 학습시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가 됩니다. 구글은 이미 검색 포털을 통해서 고객의 정보를 방대하게 모으고 있지만 조금 더 깊이 있는 인사이트를 얻으려면요, 고객의 일상에 숨어있는 데이터를 얻어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 네스트와 같은 스마트홈 기기를 통해서 사용자 일상 속에 있는 데이터를 수집을 하게 되죠. 참고로 데이터가 없는 환경에서 데이터를 확보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사용자 기반과 플랫폼을 갖춘 기업이야 데이터 확보가 수월하겠지만 대다수 기업은 현실적으로 데이터 확보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학습 데이터가 많지 않은 건데요. 하지만 이 데이터 부재 상황은요, 전략적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테스트 AI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의 데이터 요구 사항을 제시하면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로봇이 어플리케이션의 각 기능과 이 사용 흐름을 확인하고 사람처럼 직접 실행을 합니다. 이걸 통해서 어플을 실행하는 동안 얻게 되는 사용 프로세스나 사용자 경험, 퍼포먼스 데이터 이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생성되게 되는 거죠. 로봇을 인간과 유사하게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고품질의 학습 데이터를 단기간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에 제약을 호소하는 기업이 많지만 사실 데이터가 전혀 없는 기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원들이 작성하는 문서나 사용자의 방문, 구매 이력, CCTV를 포함한 이 수많은 영상 이런 것들이 사실 AI 학습에 바로 이용될 수는 없지만 잘 다듬으면 이 요긴한 데이터로 거듭날 수 있는 이런 자료들입니다. 우리가 이를 로우 데이터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로우 데이터를 인공지능 학습에 이용할 수 있는 학습 데이터로 자동 변환시켜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케일 API라고 하는 인공지능 개발용 학습 데이터를 생성해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 API로 로우 데이터를 입력을 하게 되면은 다양한 도구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검토하고 머신러닝의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학습 데이터로 변환해줍니다. 요구되는 기준 데이터의 사양의 95% 정확도로 정제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걸 통해서 개발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율 자동차처럼 로우 데이터가 많이 생성되고 또 학습 데이터로의 변환이 필요한 영역에서 이런 플랫폼의 수요가 많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리프트나 보이지 이런 자율주행 개발 업체들이 API를 이용을 하고 있죠. 한편 사무실에 있는 수많은 종이 문서도 엄연한 잠재 데이터입니다.
도큐참이라고 하는 플랫폼은요, 광학 문자 인식 기술을 이용해서 종이 문서에 있는 텍스트를 AI 학습에 사용될 수 있는 데이터로 변환해 줍니다. 회사 내에서 생산되는 이 수많은 문서가 유용한 빅데이터로 재탄생되도록 만들어주는 아주 유용한 플랫폼이죠. 동영상이나 이미지를 다루는 업체라면요, 학습을 위한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동영상과 이미지에 태깅을 하는 게 아주 큰 일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태깅이라고 하는 것은 분류나 혹은 이 클러스터링 알고리즘 학습에 용이하도록 동영상 이미지 관련 정보를 입력하는 것입니다. 방대한 동영상에 일일이 태깅하는 것은 사실 아주 시간 소모적이고 비효율적인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화에 커다란 제약으로 작용을 하는데요. 만약에 이 태깅을 자동으로 할 수 있다면 학습 데이터를 훨씬 쉽게 생성할 수 있을 텐데요. 이걸 가능하게 해주는 자동 태깅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추치 AI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API를 통해서 입력된 동영상 이미지의 이 프레임마다 등장 사물이라든지 사운드 관련된 태그를 자동으로 달아줘서 학습용 데이터로 만들어주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스마트 글래스나 드론 카메라, 블랙박스, CCTV, 이 동영상이나 이미지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플랫폼은요, 인공지능의 앱 제작에 필수적인 고품질 학습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확보하는 이 전략으로 고려해봄직합니다. 사용 가능한 데이터를 여러 소스를 통해서 확보하면 다양한 시스템에 이 분산돼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데이터 소싱의 분산은요, 알고리즘 학습 과정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됩니다. 여러 시스템에서 소스 데이터에 액세스할 때 기술 통합이나 변경을 제어하고 또 위험을 제어하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실제 데이터의 사용을 방해하는 그런 장애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큰 조직에서는요, 여러 부서가 서로 다른 데이터를 사용하다 보니까 데이터가 일관되지 못하고 제각각 단편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는 AI 알고리즘의 학습을 하는데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합니다. 데이터는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단편적으로 확보하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어떤 커다란 방향이 그려지게 되면은 그에 맞춰서 일관된 데이터를 꾸준히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취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출처의 데이터를 어떻게 일관된 데이터셋으로 결합시킬 것인가, 이거에 대한 좀 분명한 전략을 세우지 않으면은 특별히 큰 조직에서는 이 데이터 확보에 좀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엑센추어의 조사에 따르면요, AI 선진 기업의 98%는 견고한 데이터 관리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반해 후진 기업은 단지 49% 정도만 관리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진 기업의 90%는요, 지속적으로 데이터 체계를 보강합니다. 놀랍게도 자신이 쓰는 데이터 품질을 얼마나 신뢰하는지에 대한 조사에서 이 체계를 잘 갖춘 선진 기업은 90%가 자신의 데이터 품질을 보장하는 걸로 나왔고요. 반면에 후진 기업은 40% 정도만이 품질을 보장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견고한 데이터 관리 체계는요, 자신이 쓰는 데이터에 대한 신뢰와 연결이 되고요. 이거는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자신감에 고스란히 영향을 주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AI 혁신에 있어서 데이터 관리 체계를 확립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점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AI 혁신을 위한 데이터 확보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AI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합니다. 사실 그 이유를 보면은요, AI를 직접 다루려면 굉장히 고난이도의 스킬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물론 AI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 정교한 알고리즘과 데이터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걸 잘 다룰 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기술적인 능력이 부족하면 AI를 활용할 수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AI 개발 능력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비교적 손쉽게 고도의 AI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AI는 이 기술자만 이용할 수 있는 전유물이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 이 조금의 수고를 들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이 점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가장 간편하게는요, 선진 기업들이 제공하는 인공지능 API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API는 잘 만들어 놓은 알고리즘을 외부인이 가져다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구글 이런 이 선진 기업들은 그동안 잘 개발해 놓은 고도의 알고리즘을 API로 외부에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저 그런 알고리즘만 개방한 게 아니라요, 알렉사나 구글 어시스턴트 같은 아주 잘 만들어진 알고리즘들입니다. 전 세계 4천만 명 가량의 개발자들이 이 알고리즘 소스를 공유하는 이 플랫폼이죠. GitHub에는요, 현재 1억 개 가량의 오픈 소스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상당수가 무료이고요. 자, 이게 뭘 의미할까요? 나에게 필요한 알고리즘은요, 웬만해서는 이미 어딘가에 존재한다는 말이고요. 알고리즘을 직접 개발하는 것보다 필요한 알고리즘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내는 게 더 중요한 일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메이킹보다 파인딩이 중요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볼까요? 먼저 아마존의 API입니다. 아마존은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하는 AWS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 분석이나 AI 예측, 보안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100개 이상의 광범위한 API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머신러닝 개발 경험이 없는 개발자나 일반 사용자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종류는 몇 가지로 나뉩니다. AI의 주요 기능을 그대로 가져다가 활용할 수 있는 종류도 있고요. 고객사가 보유한 데이터를 주입하면 아마존 이 머신러닝 솔루션으로 돌려서 인사이트가 있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또 플랫폼을 제공받아서
데이터 기반 학습 모델을 만들고 학습시킬 수 있는 머신러닝 플랫폼도 있습니다. 사실 이미 많은 기업들이 AWS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미노 피자는 고객 광고의 적중률을 높여야 되는데 이걸 위해서 아마존 퍼스널라이즈를 활용했습니다. 아마존 퍼스널라이즈는요, 고객 추천 서비스 기능인데요. 그동안 도미노 피자는 광고를 할 때 고객들에게 일방적으로 보내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근데 이 방식이 갈수록 통하지 않는 거죠. 사람들은 자신과 관련이 높은 메시지에 반응한다는 것이 정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AWS 시스템을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도미노 피자는 고객의 거주지나 어떤 주문 패턴, 이전에 적용받았던 할인 가격 이런 것들을 아마존 퍼스널라이즈를 통해서 학습을 한 다음에 각각의 소비자에게 시기적절한 이 메뉴 소개와 할인 정보를 제공해서 구매 전환율을 높였습니다. 특정 기능에 특화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제공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CRM 전문 업체인 이 세일즈포스는요, 아인슈타인이라고 불리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갖고 있습니다. 마케팅 관리에 특화된 API를 다수 제공합니다. 그래서 세일즈포스에 아인슈타인이 적용된 CRM을 도입해서 고객 관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범용 AI 기능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걸 이용해서 우리 회사의 영업 능력과 또 고객 서비스의 퀄리티를 대폭 높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대표적인 것은 CRM 데이터를 활용해서 판매량, 매출, 고객 수에 대한 예측을 가능하게 해주는 아인슈타인 포어캐스팅입니다. 데이터는 있지만 비즈니스 실적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없다면 이걸 도입해 볼 수 있겠죠. 고객이 웹페이지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습관을 파악하고 이에 기반해서 사용자 맞춤형 웹페이지가 자동으로 만들어지게 하는 이 커머스 클라우드 아인슈타인도 있습니다. 웹사이트 상에서 제품이 어떤 순서로 나타나게 할 것인지를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맞춤형으로 구현해 줍니다. 이 밖에도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우리나라에는 카카오나 네이버 그리고 다양한 AI 테크 기업들이 자사가 개발해 놓은 정교한 AI 기능들을 외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진 기업들의 API를 활용하는 것은 사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서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AI의 고급 기능이 이미 구현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요. 개발자 입장에서는 알고리즘 구현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선진 기업이 개발해 놓은 이 고도화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반면에 외부에서 개발된 알고리즘은 우리 비즈니스를 위해서 개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구상하는 제품이나 서비스 기능에 최적화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완벽한 호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응용 개발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수의 API는 데이터 양이나 이 사용자 수에 근거해서 이 유료 서비스로 제공되는 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기간 지속적으로 API를 활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비용이 적지 않다는 점, 이 점도 참고를 하셔야 합니다. 한편 외부 API를 사용할 때 자사가 보유한 데이터를 클라우드를 통해서 구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데이터의 개인정보 유출 또는 이 도용의 문제도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데이터를 공유하는 플랫폼에 비즈니스가 종속되거나 혹은 이 고객의 데이터를 공유해야 하는 그런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사 비즈니스의 핵심 기능을 외부에 의존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하게 볼 필요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AI 개발을 도와주는 AI 시스템을 소개하겠습니다. 머신러닝을 구현하려면 엔지니어가 파이썬과 같은 이 프로그램으로 코딩을 해야 하는데요. 사실 적합한 코드를 다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반복적인 코딩도 많기 때문에 이 코딩 작업은 상당한 노동입니다. 그런데 요즘 카이트와 같은 플랫폼은요, 개발자가 작성한 프로그램 내용을 파악하고 다음에 들어가기 적합한 코드를 추천해 줍니다. 우리가 구글이나 네이버에 검색을 할 때 한 글자 한 글자 넣게 되면 추천 검색어가 밑에 자동으로 뜨죠. 이 기능 덕분에 검색을 우리는 손쉽게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걸 코딩에 적용한 겁니다. 프로그램 코드를 짜고 있으면 그 다음에 적절한 코드를 계속 추천해 줍니다. 프로그램을 추천하는 이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파이썬의 경우에 이 정확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한편 아예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인공지능이 직접 만들어주는 방법도 등장했습니다. 인공지능 스스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만들어냅니다. 스탠포드대 이 쿠옹르 교수가 구글 브레인 연구팀과 인간의 입력이 거의 없는 AI 프로그램 오토ML 제로를 내놓으면서 이걸 실현시켰습니다. 고등학교 수준의 기본적인 수학 개념만을 사용해서 최적의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자동으로 만드는 인공지능 머신입니다. 방식을 좀 알아야 하겠죠. 오토ML 제로는요, Loose Approximation of Evolution이라고 불리는 방법론을 사용합니다. 알파고가 바둑을 둘 때 모든 수에 대한 승률을 계산해서 이 가장 승률 높은 곳에 바둑알을 하나씩 놓죠. 큰 맥락에서는 이와 비슷합니다. 이것도 가능한 모든 알고리즘을 고려하는데요. 모든 경우의 수를 따지려면 수학적인 연산 과정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수학 연산을 조합하면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천문학적으로 많아지게 됩니다. 이 각각의 알고리즘마다 성능이 다르겠죠. 이 중에서 퍼포먼스를 잘 수행할 만한 알고리즘을 100개 정도 후보로 추립니다. 그 다음에는 성능을 테스트하면서 가장 높은 퍼포먼스를 내는 알고리즘을 골라내는 것입니다. 천문학적인 알고리즘 후보 중에서 가장 파워풀한 하나의 알고리즘만 남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구글 브레인에서는 이 시스템을 테스트했는데요. 그 결과 인간이 만든 프로그램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물론 좋은 잠재성을 갖고 있다 해도 현재 이 지금 수준의 기능으로는 간단한 AI 시스템밖에 만들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 수학 연산의 종류를 더욱 다양하게 하고 하드웨어 성능을 높이면은 인간 프로그래머가 생각해내지 못한 새로운 알고리즘을 좀 더 빠르게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주는 혜택은 뭘까요? 비전문가는 비교적 쉽게 머신러닝 시스템을 만들 수 있게 되고요. 전문가는 코딩 시간을 벌기 때문에 더 중요한 아이디어를 생각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흥미롭기도 하고 또 놀라운 부분도 있습니다.
AI 민주화라는 말이 있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컴퓨터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듯이 AI 역시 누구나 쉽게 사용하는 시대가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AI의 기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사용될 수 있죠. 그런 AI를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점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외부 API나 인공지능 개발 지원 도구를 아는 것은요, 일종의 지식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고 했는데요. 가져다 쓸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지 우린 그걸 이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널리 퍼져 있는 이 지식 자원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향점이 뭘까요? 우리가 AI 혁신의 의미를 다시 살펴보면 인공지능 기술로 새로운 기능을 구현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서 사용자 경험을 혁신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AI 혁신은 단순히 기술 혁신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사용자의 경험 혁신으로 귀결되어야 합니다. 사용자의 경험을 바꿀 수 있을 만큼 아주 강력하고 분명한 가치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스탠퍼드대 윌리엄 밀러 교수는요, 하이테크 기업이 공통적으로 저지르는 실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기술에 대한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기술에 대한 애착을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맹신인데요. 자신이 개발한 기술에 이 애착을 갖는 건 당연하지만 기술을 맹신하다 보면 사용자가 얻을 가치를 간과하게 됩니다. 시장성을 잃어버리기가 쉽다는 이야기죠. 기술적인 가치는 사용자가 얻는 가치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습니다. 기술적으로 뛰어난 제품을 내놨지만 사용자의 가치가 소홀하면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기술 전문가들에게는 호평을 받지만 시장에서는 외면을 받게 됩니다. AI가 창출하는 가치가 여러 종류라는 의미죠. AI 혁신 모델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가치는요, 기술적인 가치, 기능적 가치, 그리고 경험적 가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AI 혁신을 통해서 가치를 창출한다는 것은 이러한 여러 가지 가치가 선순환적으로 연결되는 가치 경로를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이 중에서 기술적 가치와 기능적 가치에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술적 가치를 볼까요? 사용자의 문제를 잘 해결해줄 제품을 구현하기 위해서 혁신 모델을 고안해냅니다. 이때 적절한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마련해서 문제 해결에 필요한 기능을 구현할 수 있어야 하겠죠. 이러한 기술적 요건이 충족되어서 이 의도한 기능을 구현하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기술적 가치가 나타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의된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에 부합하면서 좀 더 효율적이고 월등한 성능을 지닌 알고리즘이나 이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할 때 우리는 이 혁신 모델의 기술적 가치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AI 제품은 새로운 기능을 갖게 됩니다. 정확한 인식이나 예측, 최적화, 소통, 창작, 이렇게 인공지능은 기존 제품과 다른 우월한 기능을 만들어내는데요. 이게 기존의 다른 제품에 비해서 특별하고 차별화된 일을 할 수 있다면 기능적 가치를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술적 가치는 주로 연구실이나 실험실에서 나타나는 데 반해서 기능적인 가치는 사용자가 제품을 접할 때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는 기술적 가치는 잘 인지하지 못하고 기능적 가치는 쉽게 인지하게 됩니다. 챗봇에 구현되어 있는 자연어 처리 기술은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이 기술을 기반으로 사람처럼 소통하는 기능은 주목을 받습니다. 언론에 소개되는 이 AI 혁신 제품은요, 대부분 기능적 가치를 조명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서 얘기했듯이 기술적인 가치, 즉 성능 좋은 알고리즘과 풍부한 데이터를 마련해서 기술적인 요건을 충족하는 것만으로 사실 충분한 게 아닙니다. AI의 기술적인 이점이 사용자가 활용할 수 있는 이 기능의 형태로 잘 구현되어야 합니다. 흥미로운 사례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기능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AI가 제공하는 기술적 이점이 우선은 분명해야 합니다. 그 이점을 활용할 용도가 분명해야 하고요. 용도에 최적화된 형태로 구현되어야 합니다. 정확한 인식은 AI 기술이 가진 강력한 이점입니다. 사람이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것을 AI는 잘 구분하죠. 이걸 어느 용도에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기능적인 가치가 달라집니다. 정확한 인식은 그동안 사람이 잘 분간하지 못했던 영역에 활용될수록 높은 기능적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 울음소리를 듣고 왜 우는지를 알려주는 이 어플리케이션은요, 아이 부모에게 커다란 도움을 줍니다. 아이가 우는 소리 저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공통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이 알고리즘은 음성인식을 통해서 아이의 울음을 식별하고 울음소리의 특징을 분류해냅니다. 정상적인지 혹은 이 비정상적인지 이 울음 신호의 의미를 구별하고 왜 우는지를 알려줍니다. 노련한 부모보다 더 정확하게 아이가 우는 이유를 알려주기 때문에 이 초보 부모 입장에서는 대단히 유용한 기능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죠. 다음은 속도입니다. 머신러닝은 데이터를 토대로 지식을 축적하고 패턴을 인식하고 또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그 처리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방대한 데이터나 병렬, 선형 컴퓨팅을 통해서 사람보다 더 빠르게 학습하고 그 처리 속도도 굉장히 뛰어나죠. 이런 기술적인 이점은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프로젝트에서 높은 기능적 가치를 창출하게 됩니다. 효율성의 가치를 볼까요? 인공지능은 다양한 기술적 이점을 제공하지만 이걸 어떤 형태의 제품으로 구현하느냐에 따라서 사용자가 느끼는 기능적인 가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마존 그리고 구글 출신의 직원들이 설립한 미국의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비브라고 하는데요. 비브는 쇼핑 카트를 이용해서 마트의 모든 쇼핑 과정을 자동화하는 시스템을 구현했습니다. 세계 최초의 무인 매장인 아마존 고보다 간편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입니다. 아마존 고는 물건을 집어서 돌아다니면 군데군데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서 제품을 인식하고 이걸 사용자의 청구서에 추가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시스템에서 처리하는 과정이 복잡하고 이 정확한 인식에 실패하는 경우에는 제품을 다시 인식시켜야 하는 이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비브는 제품을 인식하고 결제하는 모든 기술을 장바구니, 즉 카트 안에 담았습니다.
카트에 센서와 머신 비전이 장착되어 있어서 카트에 넣은 제품을 인식하고 청구서에 추가하면서 또 마트를 나갈 때는 신용카드를 긁으며 계산까지 끝나게 되는 아주 간편한 프로세스로 자동화됩니다. 이 시스템은요, 매장 곳곳에 카메라를 설치할 필요도 없고 카트와 이 물품이 연동되는 시스템을 파는 거기 때문에 효율적이면서도 마트 입장에서는 굉장히 도입하기가 수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통찰력이 주는 가치입니다. AI는 데이터를 학습해서 패턴을 인식하는데 이걸 통해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면의 상황을 파악하는 이 통찰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얼굴을 보고 사람을 알아보기도 하지만 이 사람이 어떤 감정인지 정치적인 성향은 어떤지도 알아냅니다. 나아가서 기업에서 일하는 직원 중에 누가 이직할 가능성이 높은지까지 알아냅니다. IBM은 직원 규모가 35만 명 정도인데요. 이 거대한 조직에서 누가 이직을 할지 이 왓슨을 통해서 예측하는데 그 정확도가 무려 95% 정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능이 어떤 가치를 주는 걸까요? 직원이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결정하기 전에 이를 예방할 수 있는 기회를 회사에게 주는 것입니다. 직원의 불만을 미리 탐지해서 원활한 업무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치를 할 수 있고요. 이직을 방지함으로써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AI의 또 다른 이점은요, 개인화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개인화는 개별 사용자의 속성을 인식해서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스포츠 선수의 부상을 예측하는 존 세븐이라고 하는 이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존 세븐은요, 선수들의 부상 관리를 위해서 개인화를 지향합니다. 운동 기록이나 의료 기록, 컨디션, 중요한 이력들을 학습해서 각 선수의 개별적인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예측하고 또 부상을 막아줍니다. 자, 정리를 하면요, 문제를 해결하는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하는데 이 잘 맞는 기술적 재료가 갖춰져야지 기술적 가치를 얻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만들어진 제품 서비스의 기능이 다른 제품이나 서비스보다 그 기능보다 더 차별적이고 우월할 때 우리는 기능적 가치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엔지니어가 알고리즘을 개발할 때는 기술 구현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기술적 가치에서 기능적 가치로 이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예측 정확도를 높이겠다는 기술적 목표를 위해서 많은 실험과 연구를 진행하지만 정작 이 모델이 어떤 기능으로 구현될지 사용자가 경험 속에서 어떤 만족을 느낄지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기술적 가치에만 집중을 하게 되면요, 좋은 논문이나 좋은 특허를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좋은 제품이 나온다고 보장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구현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위해서 분명한 기능적 가치가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AI 기능적 혁신을 중심으로 AI 혁신의 가치 경로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에 대한 이해로 시작하지만 인간에 대한 이해로 완성됩니다. 결국에는 인간을 이해해야 합니다. AI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 경험적 가치를 창출해서 AI 혁신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AI 혁신은 기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혁신인데요, 최종적인 성과는 사용자의 경험적 가치를 극대화했느냐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AI의 경험적 가치를 구체화하는 단계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 AI 혁신은 단순히 우수한 알고리즘을 잘 구현해서 제품에 기능 몇 가지를 덧붙이는 그런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AI 혁신의 목적은 사용자, 즉 이 고객 경험의 혁신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AI 혁신 제품이 인간에게 어떠한 경험적 가치를 줄 수 있을지를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하는데요. 이거를 위해서는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첫째는 고객이 혁신적인 제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요, 고객이 혁신 제품을 수용하게 만드는 그 요인은 무엇인가? 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AI 제품이 어떠한 경험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지 구상하기 위해서는 고객이 이 제품을 사용하는 이 모든 과정에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희찬 교수는 신시장을 개척할 때 해당 시장에 있는 고객의 구매 경험 주기를 파악하는 게 사람들의 경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구매 경험 주기는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이 구매 과정에서 고객의 경험을 세밀하게 나누어서 살펴보는 접근법입니다. 이렇게 6단계의 여정으로 구성됩니다. 고객이 새로운 제품을 구매하면서 제품에 대한 경험을 시작하게 되죠. 제품을 받아서 사용하면서 이 제품이 제공하는 기능으로부터 새로운 가치를 얻게 됩니다. 이 기능으로 인해서 삶이 증진될 수도 있고요, 아무 변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제품이 제공하는 가치가 삶 속에서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면 만족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제품을 그대로 사용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제품을 바꾸거나 사용 방식을 바꿉니다. 제품에 대한 사용을 할 만큼 한 다음에는 구매 여정이 마무리에 가까워지면서 제품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내리게 됩니다. 나의 일상에서 이 혁신 제품을 수용할 것인가? 긍정적이라면 계속 이용을 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사용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되겠죠. AI 혁신 제품은 새로운 가치를 제공합니다. 고객이 이전에 사용하던 제품으로부터 느끼던 가치와 다를 테죠. AI 혁신이 이 급진적, 레디칼한 만큼 이 가치에 대해서 고객이 느끼는 호불호가 크게 갈릴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제품이 고객의 선호와 맞지 않을 경우는요, 선택을 받지 못하게 되겠죠. 고객이 제품의 새로운 가치를 긍정적으로 인식할 경우에 가치를 계속 얻기 위해서 사용할 것이고, AI가 제공하는 새로운 사용 방식으로 인해서 생활 습관이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눔이라는 변기의 예를 들어 볼까요? 자연어 처리 기술을 통해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 가상 비서 기능이 내장된 스마트 변기입니다. 2020년 CES에서 혁신 제품상을 수상했습니다. 사람이 음성으로 명령을 하면 화장실 조명을 조절해주기도 하고 보일러 온수를 더 뜨겁게도 해줍니다. 음악을 듣고 싶으면 말로 음악을 요청하면 되고요,
오늘 뉴스가 궁금하면 말로 뉴스를 읽어주게 하는 등 변기에 앉아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됩니다. AI가 제공하는 더 중요한 기능은요, 사용자 맞춤화에 있습니다. 변기에 앉아서 말로 여러 가지 명령을 하는 동안에 이 기기는 사용자의 습관을 학습하게 되어서 모든 일을 사용자 중심으로 조정하게 됩니다. 사용자가 좋아하는 종류의 이 헤드라인 뉴스를 읽어주기도 하고, 사용자가 자주 듣는 뮤직박스를 틀어주고, 이 온도나 조명 밝기도 사용자의 선호에 맞춰줄 수 있는 거죠. 어느 변기가 사용자의 취향에 맞춰서 개인화될 수 있도록 조정해줄 수 있을까요? 변기 하나를 들여놓고 이런 화장실을 갖게 된다면 사용자가 느끼는 가치는 아주 좋을 것입니다. 사용자는 이 변기를 구매한 다음에 기존의 용변 기구가 아닌 개인화된 엔터테인먼트 기구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자, AI 혁신의 경험적 가치를 디자인하기 위해서 또 하나 살펴봐야 할 것은요, 사용자의 인지적 요인입니다. 바로 혁신 제품에 대한 이 수용을 하는 데 있어서 사용자가 갖는 심리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술 수용 이론 계열의 많은 연구들이 신기술 기반의 새로운 제품을 내놓을 때 사용자가 이를 수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몇 가지 요인을 제시했습니다. AI 혁신 제품의 수용과 관련된 이 변수를 추려보면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핵심 요인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첫 번째는 인지된 유용성, 두 번째는 인지된 용이성, 세 번째는 인지된 유희성입니다. 인지된 유용성은요, 새로운 혁신 제품을 사용하면서 기대하던 성과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인지하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신기술이 사용자에게 전달해주는 가치가 기존에 경험했던 제품이나 서비스보다 우수할 때 그 유용성을 크게 인지하게 되죠. 지금까지 여러 연구들이 인공지능 기반의 제품, 서비스에 대해서 인지된 유용성이 수용 의도를 높이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이 선행 변수라고 제시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고객 응대를 위해서 24시간 이 질의응답을 할 수 있도록 챗봇 도우미를 도입했다고 볼까요? 이 챗봇을 통해서 고객이 궁금한 사항을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을 때 이 고객은 기대하던 목적을 이루어 유용하다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런 기대가 클수록 챗봇 도우미를 사용하려는 의도가 더 커지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인지된 용이성인데요. 이 개념은요, 새로운 혁신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간편하고 쉽다고 믿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혁신 제품을 이용할 때 무리한 정신적 또는 신체적인 노력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일종의 주관적인 믿음이 있을 때 사용해볼 만하다고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요, 많은 혁신 제품들이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기능이 추가되고 기술적으로도 고도화된 제품이지만 정작 사용하는데 복잡하고 어렵다면 사람들은 이런 제품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새로운 혁신 제품의 사용법을 무리 없이 습득할 수 있고 또 이를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믿을 때 이걸 수용하기가 쉬운 거죠. 가상비서를 통해 물건을 구매하는 음성 쇼핑의 경우에도요, 쇼핑을 하는 행위가 가상비서와의 이 대화를 통해서 진행되는 게 쉽게 느껴져야 이 방식을 채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용이 쉬울수록 수용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요인은 인지된 유희성입니다. 유희라는 것은요, 사전적인 의미로는 특별한 목적 의식 없이도 그것 자체로서 흥미를 느끼게 되는 활동의 총칭입니다. 인지된 유희성은 새로운 혁신 제품을 사용하면서 느끼는 일종의 즐거움, 기쁨, 몰입의 경험 정도를 의미합니다. 사실 우리 사람은 유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AI를 통해서 새로운 제품이 소개될 때 이걸로부터 얻어지는 즐거움 혹은 쾌감이 있어야지 이걸 수용하는 동기가 더 커지기 마련입니다. 많은 연구들이 유희성이 클수록 신기술 수용이 높아진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이야기한 누미의 경우에는 어떤 동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 한번 볼까요? 바쁜 아침 시간에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거나 세면을 하는 동안 누미를 통해서 기분 좋은 음악을 들을 수도 있고요,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를 즉석으로 들을 수도 있습니다. 화장실 환경이 나에게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화장실에서 의미 있는 아침 시간을 보내면서 이 유용성을 인지하기가 수월할 것입니다. 그리고 누미는 양치질을 하면서 이 음성으로 명령을 내리면 음악이 나오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사용이 쉽습니다. 그리고 이 기기는 개인화되는 인공지능 기기이기 때문에요, 시간이 지날수록 나의 생활 패턴에 최적화되기 때문에 사용이 점점 편리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점은 용이성을 높여줄 수 있는 요인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음성 비서와의 대화를 통해서 주변 환경을 제어하고 또 말을 한 대로 작동이 되도록 하는 이 방식은 기존의 이 딱딱한 변기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새로운 유희를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용성과 용이성 그리고 유희성 이런 측면에서 긍정적인 인지를 하게 되면 혁신 제품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그 말은 AI 기술을 통해서 사용자의 화장실에서의 행위가 바뀔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가격이나 디자인에 따라서 사용자가 느끼는 가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이 만들어내는 가치는 사용자 경험 속에서 발현되어야 하고요, 이를 통해서 사용자 경험에 혁신을 가져다 줘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강력한 기능이 탁월한 비즈니스 모델과 결합하면 커다란 성장 에너지가 생깁니다. 비즈니스 모델은 제품이나 서비스가 갖고 있는 기능적인 가치를 고객에게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그리고 이를 통해서 경험적인 가치를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 그리고 기업이 어떻게 수익을 얻어낼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제품이라 해도 어떻게 파느냐에 따라서 고객이 느끼는 가치는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아마존은 AI 인식이나 예측 기능을 통해서 사용자가 선호하는 품목을 정확하게 선별해서 제공하죠. 그런데 이를 퍼스널 쇼퍼라는 새로운 서비스를 통해서 제공합니다. 아마존 프라임 회원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인데요, 고객의 선호나 몸 사이즈, 취향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정교하게 엄선된 의류를 매달 정기 배송하는 서비스입니다.
고객은 스타일이나 패턴, 소재, 가격 이런 거에 대한 설문조사에 응하고 평상시 구매 활동을 토대로 추천된 가장 적합한 의류 8개 정도를 매달 받습니다. 결제는 이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일주일 동안 입어본 다음에 마음에 드는 옷만 구매해서 결정을 하고 나머지는 돌려보내게 되는 겁니다. 이 서비스의 비용은 2020년 초 기준으로 할 때 한 달에 4.99달러입니다. 고객 입장에서 보자면 AI에 의한 이 맞춤 추천도 유용한 서비스인데요. 이렇게 직접 입어보고 구매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를 통해서 아주 좋은 경험적인 가치를 느낄 것입니다. 스타트업 중에서도 AI 기능과 이 비즈니스 모델의 결합으로 같이 창출하는 데 이 성공한 사례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에톨라라고 하는 스타트업은요, MIT에서 탄생한 맞춤형 스킨케어 회사입니다. 머신러닝으로 이 사용자의 취향과 피부 상태를 파악해서 맞춤형 화장품을 제조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건 구독형 서비스와 결합이 돼서요, 매달 새로운 화장품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가격은 한 달에 45달러입니다. 에톨라의 회원이 되면 매달 피부 분석 키트, 앱을 통한 피부 건강 측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요. 머신러닝이 계절별 날씨나 식이요법, 피부 pH와 같은 이 변화를 고려해서 매달 맞춤화된 화장품을 제공해줍니다. 이 정확한 데이터와 피부 과학을 바탕으로 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다른 회사와 차별화가 되죠. 또 다른 예로는요, AI는 음식을 식별해서 구분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데요. 이 기능을 통해서 독특한 비즈니스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식당에서 음식 쓰레기 양이 굉장히 많죠. 대체로는 어떤 음식을 얼마나 버리는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버려지는 음식에 대한 정보는 식당의 재고 관리와 비용 절감에서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윈나우는요, AI 컴퓨터 비전의 기능을 식당 재고 관리 효율화 비즈니스와 결합했습니다. 음식물이 버려질 때마다 AI가 음식물을 식별하고 폐기 음식물 현황을 데이터로 자동 저장합니다. 음식물 식별의 정확도는 사람의 육안을 뛰어넘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의 음식물 폐기량은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데요. 이건 식당의 음식 재료 구매나 사용, 이런 재고 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많이 남아있는 음식, 다시 말하면 고객의 반응이 시원치 않은 메뉴가 뭔지를 알아내서 퀄리티 높은 메뉴를 업데이트하는 데도 중요한 시사점을 주죠. 윈나우를 사용하는 레스토랑은 1년 동안 음식물 쓰레기를 40에서 70% 정도 줄이고 비용은 2에서 8% 절감하는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윈나우는 시스템이 포함된 서비스 자체를 판매하거나 식당의 비용 절감 분에 비례해서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AI 기술을 이용해서 레스토랑이 갖고 있는 숨은 니즈를 해결하고 또 이를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낸 일종의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AI의 영향력을 확장하기 위해서는요, 제품과 서비스의 플랫폼화를 추구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는데요. 이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경쟁자가 따라오기 어려운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그 근간에는 네트워크 효과가 있습니다. 네트워크 효과는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어떤 이 사람의 수요가 다른 사람들의 수요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효과를 말하는데요. 어떤 한 제품이나 서비스의 수요자가 늘어나게 되면은 이 제품이나 서비스의 객관적인 가치, 즉 이 이용자가 느끼는 가치도 더불어서 높아질 수 있는데 이게 바로 네트워크 효과입니다. 대표적으로 카카오톡을 들어볼까요? 카카오톡은 이미 2018년에 SNS 시장 점유율이 94%를 넘었습니다. 사람들이 카카오톡을 이용하는 이유를 잘 생각해 볼까요? 세련된 인터페이스 디자인이나 새로운 어떤 소통 방식, 이런 좋은 기능을 가진 SNS가 계속 등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카카오톡을 이용하는 이유는 카카오톡의 친구들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카카오톡은 국내 사용자 수가 4,500만 명에 이르고요. 이거는 나의 지인을 포함한 웬만한 네트워크가 이 안에 형성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좋은 기능을 가진 새로운 SNS보다는 카카오톡이 네트워킹을 가장 잘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카카오톡의 장점은 바로 이 사용자 수입니다. 이 사용자 수가 많아질수록 카카오톡의 가치는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AI 분야에서는 이런 네트워크 효과가 더 중요합니다. AI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가 많아지면 더 많은 데이터 축적을 통해서 학습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제품의 정확성이 더 높아지거나 이 개인화의 수준이 더 좋아지는 이런 기능이 더욱 향상될 수 있다는 점이죠. 자, 이거는 학습 루프와도 연결됩니다. AI 기능이 향상되면 더 많은 사람이 사용하게 되죠. 더 많은 사람이 모이면 수집되는 데이터의 양이 늘어나고 더 많은 학습을 통해서 제품과 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이거는 더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게 되죠. 앤드류 응 교수는 AI 플랫폼 구축으로 이런 선순환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강력한 플랫폼을 구축하려면 개방성과 차별성이 중요한 조건입니다. 개방성은 우리 회사가 개발한 기술을 다른 기업이나 혹은 일반 대중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정책입니다. 앞서서 이 선진 기업은요, 정교하게 개발해놓은 AI 기능을 API 형태로 외부에 제공한다고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런 정책은 강력한 플랫폼 구축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일반 기업이나 개발자는 이런 API 혹은 이 제휴를 통해서 고급 AI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마존은 2016년부터 자세 인공지능 비서 알고리즘인 알렉사를 외부 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알렉사 파트너 프로그램이라는 명칭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AWS 파트너 기업이 알렉사를 냉장고나 자동차, 텔레비전 이런 자사 제품에 탑재하거나 응용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한 것이죠. 이 제휴 기업을 대폭 늘렸는데요. 이런 것은 물론 아마존 제품뿐만 아니라 다른 제품의 고객들까지 합쳐서 이 아마존의 사용자 기반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려갔습니다.
차별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것도 이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일즈포스는 인공지능 기반의 마케팅 지원 툴을 제공하는 플랫폼 기업인데요. AI 고도화된 이 고객 관리 이 시스템을 통해서 이 아인슈타인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불리는 건데요. 이걸 통해서 이 음성으로 고객의 요구사항이나 불만 이런 걸 듣고 다시 음성으로 해법이나 좋은 적절한 상품을 제안하는 이런 기능을 제공합니다. 아인슈타인을 이용하는 렌터카 회사가 렌터카 이용 기간을 연장하려는 고객의 전화에 응대해서 다양한 차량 선택지를 제시하고 또 연장 계약을 끝마칠 수 있도록 아주 손쉬운 프로세스를 돕는 거죠. 고객사 입장에서는 손쉽게 고객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유용합니다. 아마존이나 IBM, 애플, 그리고 메리어트 호텔, 루이비통 이런 글로벌 기업은 물론이고 국내에서도 삼성전자, 대한항공, 쿠팡 이런 기업들이 세일즈포스의 아인슈타인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고객 기업이 17만 개가 넘고요. 이렇게 이 사용자 기반을 확대할수록 AI 제품의 성능은 더욱더 고도화됩니다. AI 기술을 통해서 새로운 기능적 가치와 경험적 가치를 설계했다면 이제 이 가치를 어떻게 실현시키고 확장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 역할을 비즈니스 모델이 하는 것이죠. 가치를 확장한다는 것은 더 좋은 가치가 더 많은 사람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AI 혁신을 시도한 기업은 가치 확장을 위해서 더 많은 투자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 2019년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AI 선도 기업은 기존 AI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점진적으로 늘리는 경향이 있고요. 평균적으로 더 많은 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진 기업의 35%는 20개 이상 AI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죠. 특별히 AI 기술을 보유한 이후에는 적절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서 경제적인 가치를 확장시키는 데 투자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AI 혁신은 경제적 가치를 통해서 그 성과가 평가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비즈니스 모델의 역할이 크다는 점을 잊지 마시고 AI 혁신을 디자인할 때 이 비즈니스 모델 디자인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잘 고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데이터를 제공해야 하고 또 알고리즘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하고요. 그리고 또 자사의 제품과 서비스에 기술이 충분히 녹아들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선 작업을 해야 하는데 그 역할은 당연한 이야기지만 결국 조직 내 전문가의 몫입니다. 초기에 AI 프로젝트의 성공을 견인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와 협업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장기적으로 효율적 개발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내부의 전문가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기술 전문가는 대체로 비즈니스 기획 능력이 부족하고 비즈니스 전문가는 기술을 잘 모른다는 점이죠. 지금은 기술과 비즈니스 기획력을 다 가진 인재가 필요합니다. 인공지능 기술과 비즈니스를 동시에 이해하고 있는 인재를 확보하지 못하면 기술을 흡수하기도 어렵고 이걸 비즈니스로 구현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외부 기업과의 제휴를 통해서 시너지를 구축한다 하더라도 조직 내부 역량과 외부 AI 기술을 효과적으로 통합하려면 결국 AI 기능이 내부 역량과 어떻게 통합될 수 있을지에 대한 기술적 지식이 필요합니다. AI 혁신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팀을 만든다면 멤버는 어떻게 구성을 해야 할까요? AI 혁신에 필요한 역량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AI 혁신을 이끌 총괄 관리 역량. 두 번째, AI 기술을 구현해낼 개발 역량. 세 번째, AI에서 가치를 구현해낼 창조적 응용 역량입니다. 자, 첫 번째 역할부터 볼까요? AI 혁신 리더의 역할은요, 기업 내 사업 전반을 지원할 수 있는 AI 기능을 구축하고 AI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프로세스를 정립, 그리고 AI 프로젝트를 통한 수익과 비용을 관리하고 또 AI 인재를 채용하거나 교육을 통해서 역량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구체적인 역할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CAIO라고 불리는데요. 이 경우는 AI 혁신의 총괄 리더로서 AI에 대한 전문 지식을 기반으로 프로젝트를 이끌고 자원을 통합하고 수익성에도 신경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AI 경쟁력이 기업 전체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직 전체를 통합해서 이 시너지를 창출하는 데도 적극 관여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AI 혁신이 단발적인 프로젝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업의 중추적인 성장 동력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혁신을 추진해야 하죠. AI 혁신을 추구하기 위해서 CAIO는 두 종류의 역량을 가진 전문가와 함께 일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AI 기술 개발 역량을 가진 전문가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 그리고 데이터 전문가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는 AI의 창조적 응용 역량을 가진 비즈니스 전문가입니다. AI 기술을 제품이나 서비스에 반영하고 비즈니스를 고도화하는 역할로서 AI 이 제품 기획자, UX 디자이너, 시장 전문가가 바로 이 두 번째 역할에 속한다고 볼 수 있죠. 하나씩 조금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프로젝트 매니저는 이 각 프로젝트에 필요한 기술, 자원의 구성 요소와 실무 흐름에 대한 아키텍처를 설계하고 회사의 요구사항에 맞춰서 프로젝트를 이끌어가는 좀 실무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AI 시스템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역할도 하죠. 작은 조직에서는 CAIO나 CTO가 프로젝트 매니저 역할을 대신하기도 하지만 조직 규모가 큰 경우에는 개별 프로젝트마다 프로젝트 매니저가 붙습니다. 프로젝트 매니저에게는 프로젝트에 필요한 하드웨어나 어떤 인적 자원을 포함한 인프라를 갖출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더불어서 회사의 전반적인 전략과 방향을 숙지해서 방향을 맞추는 것도 중요한 자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매니저는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요구되는 지식 대부분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여기서 AI 소프트웨어 개발자는요, AI 혁신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기술을 개발하는 역할을 합니다. 개발의 범위는 알고리즘 개발이 될 수도 있고요, 응용 프로그램 개발이 될 수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개발, 다양한 이 개발 영역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알고리즘 혹은 이 전산과학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하겠죠. 최근 머신러닝의 잠재성과 활용이 높아지면서 머신러닝 엔지니어가 기업사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머신러닝에 집중된 심층적인 지식을 갖추고 다양한 문제를 자유자재로 풀어낼 수 있는 이런 개발자가 기업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인력은요, 기업의 수요에 비해서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굉장히 희소한 직군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데이터 분석과 관리 역량입니다. 말 그대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해석하고 또 결과를 도출해내서 또 관리를 하는 이런 일에 전문화된 직군입니다. 데이터 전문가는 데이터 분석에 초점을 맞추는 데이터 분석가나 데이터 모델링을 통해서 다양한 문제 해결 방법론을 개발하는 데이터 과학자, 그리고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수집된 데이터를 통합하고 관리하고 또 이 보안 체계를 만드는 이런 데이터 관리자로 세분화해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 과학자는 최신 데이터 분석 기법을 이용해서 현실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데이터 모델링에 능통해야 합니다. AI 제품 기획은요, AI 기능이 반영된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기획하는 역할입니다. AI 기술 지식을 기반으로 새로운 기능적인 가치를 구현하는 이 제품을 기획하는 거죠. 시장의 흐름과 고객의 니즈를 분석해서 이 타겟 고객에게 새로운 경험적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기획합니다. 그리고 또 보유하고 있는 AI 기능이나 제품 성능이 꾸준히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품 혁신을 수행합니다. AI 제품 기획자는 산업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하고요, AI 기술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 경험에 대한 지식을 두루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제품 기획자로서 이 산업 트렌드를 잘 알고 있어야 하고요, 고객의 니즈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해당 산업에서 어떤 제품이 소비자 수용성이 높은지 그 특징을 잘 파악해서 이걸 제품에 반영하는 이런 역할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에 대한 이 기술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이 TV 제조를 하는 이런 게 적절치 않죠. AI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들어가는 기술 요소에 대한 지식을 잘 갖춰야 합니다. 제품에 어떤 AI 기능이 활용되는지, 그리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알고리즘 종류와 데이터 학습 방법에 대한 지식을 갖춰야지 이걸 활용한 제품 아이디어를 잘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제품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데이터가 학습의 연료 데이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서 사용자 경험을 더 개선하는 이 선순환 흐름을 유도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 다음은 비즈니스 모델 개발입니다. AI 제품과 서비스가 창출하는 가치를 어떻게 사용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또 이걸 통해서 기업이 수익을 어떻게 실현할지,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하는 거죠. 같은 제품이라 하더라도 비즈니스 모델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사용자가 인지하는 가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AI 제품이나 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해서 가장 적절한 비즈니스 모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AI 혁신의 비용이나 수익을 고려해서 ROI나 이런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도 세워야 합니다. 자, 다음은 기술 마케팅입니다. 과거에는 마케터가 이 제품 안에 구현된 기술적 요소를 몰라도 본업을 수행하는 데 큰 지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AI 혁신 제품은요, 조금 다릅니다. 제품의 성능이 다른 제품에 비해서 왜 탁월한지 설명하려면 이 기능이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단순히 AI가 적용된 제품이라고 설명하는 것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요, AI 제품에 있어서 이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기술을 개발한 엔지니어입니다. 그래서 많은 스타트업에서 엔지니어가 마케팅 업무를 함께 수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적 자원의 효율적 분배를 생각했을 때 엔지니어는 자신의 전문적인 일에 힘을 써야 하기 때문에 조직 전체로 보자면 AI 기술 지식을 갖춘 마케터가 고객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마케터가 AI를 이해하고 기술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고객과의 상호작용이나 인사이트를 도출해내야 합니다. 스티브 잡스는 맨하탄에서 택시를 타면 최고의 기사와 최악의 기사는 도착 시간이 2배 차이 난다. 준비된 인재와 준비되지 않은 인재의 차이는 100배 이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AI 혁신도 준비된 인재가 더없이 중요합니다. 오늘 다룬 이 AI 혁신에 필요한 직군을 잘 숙지하셔서 최상의 팀을 구성하는 데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년 체스 선수권 대회가 열렸습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그리고 인간과 인공지능이 팀을 이뤄서 참여할 수 있는 프리스타일 대회였습니다. 이 대회에서 인공지능으로만 구성된 팀은 42경기에서 승리했지만 인간과 인공지능이 한 팀을 이루는 이 켄타우로스 팀은 53경기를 승리했습니다. 지구상 최고의 체스 선수는 인간도 아니고요, 인공지능도 아닙니다. 인간과 인공지능이 협업하는 이 혼합팀입니다. 켄타우로스 팀은요, 인공지능 기술이 아무리 발전한다 해도 가장 똑똑한 건 인공지능도 인간도 아닌 이 둘의 조합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인간과 기계의 지능은 그 종류가 서로 다르고 상호 보완적 관계가 될 것입니다. 미래 조직의 가치 창출 역량은 인간과 이 인공지능 머신 사이의 협력 관계를 얼마나 잘 구축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엑센처 연구원 제임스 윌슨과 폴 도티는요, AI와 인간의 협업 모델을 두 종류로 나눴습니다. 지원하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AI가 인간을 돕는 모델, 그리고 인간이 AI 활동을 지원하는 모델로 구분됩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 방식은 AI가 인간을 돕는 형태의 협업 방식입니다. AI는 사람의 역량을 증폭시키는 방향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 적절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해서 인간의 분석이나 의사결정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요. 고급 모터사이클 업체인 할리 데이비슨의 사례를 보면 좀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AI 기반의 마케팅 플랫폼인 엘버트를 뉴욕 사업부에 도입했는데요. 각 고객의 기본 정보나 활동, 이런 속성을 기반으로 해서 구매 가능성을 예측해서 가용 고객을 가려내는 데 도움을 얻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이 세일즈 리드는 이 구매 가능성이 높은 고객을 말하는데 이걸 무려 2930%나 확장시켰습니다. 할리 데이비슨의 영업 인력은 AI 시스템을 통해서 얻은 이 정보로 영업의 성과를 대폭 높일 수 있었죠.
고객이나 직원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수준 높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AI가 인간을 지원하는 협업 방식입니다. IBM 왓슨을 도입한 세무법인 H&R 블록은 상호작용을 통해서 세무사들의 업무 성과를 높입니다. 세무 관련된 법안이나 이 규정은요, 계속해서 바뀌고 또 그 양도 방대하기 때문에 세무사들도 모든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왓슨은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미국 연방 세금 코드와 수천 가지 세법 변경 사항을 분석해서 세무사가 확인하고 싶어하는 수많은 질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빠르게 제공하고요. 세무사가 놓칠 수 있는 정보도 쉽게 찾아냅니다. 고객 또한 세무와 관련된 수많은 질문을 이 세무 시스템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물론 AI 시스템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스템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세무사에게 넘기고 해당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문제 해결 방법을 배웁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질 높은 서비스를 만들어갑니다. 다음은 인간의 기술을 구현해서 인간의 능력 범위를 확장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사노바 로보틱스는 매장 관리 이 로봇인데요. 이 로봇은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재고 상황을 파악하는 그 인간의 역할을 그대로 수행합니다. 이 로봇은 사람이 매장을 돌아다니면서 물품을 확인하는 이런 기능, 그리고 이 프로세스를 구현하는데요. 3D 영상으로 주변을 스캔해서 물품의 현황을 기록하고 가격이나 제품 배치의 오류를 체크합니다. 라벨에 찍혀있는 이 가격이 정확한지 확인하고 잘못되거나 누락된 라벨을 수정하는 작업도 합니다. 이 로봇은 정확한 스캔 능력과 이동 능력을 바탕으로 시간 소모적인 재고 관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 다음은 인간이 AI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도입한 후에 AI가 꾸준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인간의 다양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런 협업 역시 AI 혁신의 성과를 높이기 때문에 중요한 협업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AI는 끊임없이 이 학습과 훈련을 필요로 하는데요. 데이터를 통해서 작업 수행 방법을 가르쳐야지 이 알고리즘이 작동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은 MRI 스캔을 10배나 빠르게 수행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 Fast MRI를 개발했습니다. 환자 사진을 토대로 종양을 발견해내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이 작은 종양을 빠뜨릴 위험을 줄이는 게 중요한데요.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인간에 의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1만 명 임상 환자의 300만 건 MRI 영상을 포함한 방대한 데이터를 주입해서 학습을 하게 만들었고요. 이를 통해서 15분 내에 정확한 스캔을 해내는 시스템으로 구현되도록 했습니다. AI 단점 중 하나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 과정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딥러닝의 처리 과정은 이 블랙박스 상태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딥러닝이 수많은 데이터로 학습을 하고 정확하고 빠른 예측을 해내고는 있지만 어떠한 원리로 예측을 하는지 이 과학자나 엔지니어도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죠. AI를 현업에 유용하게 활용하려면 작동 원리를 해설해줄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특히 법이나 의료 이런 전문 지식이 요구되는 영역에서는 이 역할이 더욱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사람을 쳐서 사고를 냈다면 법적 절차를 밟는 이 과정에서 이 차량이 왜 사람을 피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합니다. 당연히 시스템의 구동 방식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죠. AI의 유용성을 지속시키려면요, AI가 적절하고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유지하고 관리하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언론에 많이 회자된 사례를 들어볼까요? 아마존에서 머신러닝 기반으로 500대 컴퓨터를 동원해서 구직자의 지원서를 5만여 개 키워드로 분석하고 이를 채용 과정에서 활용했는데요. 학습한 지 1년이 지나자 이 시스템이 경력 10년 이상의 남성 지원자만 후보로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IT 기업 지원자 중에서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이 뽑혔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AI가 남성 편향적으로 서류를 분석한 거죠. 자, 이러한 편향성이 사업의 퀄리티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AI 혁신은 알고리즘이나 데이터 이런 기술과 또 이를 사용하는 인력이 유기체처럼 상호작용하면서 끊임없는 학습으로 점점 발전해 나가도록 추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AI 역량을 고려할 때 인공지능 전문 인력 확보에 신경 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인력과 AI 기술이 어떻게 시너지를 낼지에 대한 이 협업 모델을 설계하는 것이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AI 기능은 단순히 IT 시스템의 일종으로만 치부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AI는 어쨌거나 내부 인력이 해오던 일 혹은 해야 할 일과 밀접한 관련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AI를 조직에 도입한다는 것은 단순히 기술을 들여오는 게 아니라 이러한 협업 모델을 만드는 것입니다. 큰 범주에서 보면 AI의 협업 모델은 인적 자원 관리에 포함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떻게 AI와 협업을 통해서 시너지를 만들어 갈 것인가, 이게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AI 실행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아무쪼록 AI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시는 일의 성과를 더 높이고 혁신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